또 그 6.25 전쟁 때도 정말 그 학교는 열었거든요. 부산에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대학생들도 다 그 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다 연합해서 그 연합 대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 대학생들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기가 우리 평화대사님들이 전시에 대학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앞으로 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기를 참 공부하고 또 교육하고 또 실력을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 그 제가 통일교육협의회 이제 상임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통일교육협의회 20주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장관도 오고 뭐 다 오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통일부에서 하루 전날 제발 안 하면 안 됩니까? 코로나가 이게 또 격상이 돼가지고 호텔비가 호텔 프라자 호텔 서울 프라자 호텔에 다 맞춰놨는데 그거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도 다 정말 그냥 없어지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대신 그 식사할 때만 바깥에 있다가 그 시간에 딱 와서 식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라도 하신 이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튜브로 이제 올리면 아마 우리 참석하신 못한 분들에게도 다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SNS로 보내서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다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우리 최수경 우리 고문님께서 저희들이 잘 몰랐던 새마을운동의 그 하나의 동기가 된 그런 복지농도원에 관련한 내용이나 또 굉장히 어려웠던 지금의 그 민단조총련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남북한 이상으로 그렇게 이념적 그 대립을 하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그 조총련을 대한민국 땅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셨던 문 총재님, 특히 그 아까 말씀하신 최용석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를 조총련 집에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문 총재님께서도 굉장히 일생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참 큰 나라에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셔가지고 제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을 당선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그 레이건이 당선됐을 당시에 워싱턴의 그 워싱턴 이브닝 스타라는 보수 신문이 폐간이 돼요. 그 재정난 때문에.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만 남은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을 뭐 적극 지지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보수 신문이 없다는 것은 그 레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죠. 그래가지고 당선이 됐어도 강력한 대수 강경책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문 총재님이 그 워싱턴에 창간하신 신문이 워싱턴 타임즈였고 그 신문을 통해서 레이건의 그 SDI라고 하는 우주 방위 전략, 그 소위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 미사일을 소련 영토에서 요격한다는 새로운 개념의 이 프로젝트를 레이건이 추진할 때 그걸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결국 미국 의회가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의회는 상원도
하원도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워싱턴 타임즈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산이 확보되니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는 굉장한 그 압박을 받는 겁니다. 미국과 같이 인공위성을 수십 개를 또 띄워서 레이저빔을 개발해가지고 미국과 똑같은 그런 전략을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85년, 86년 2년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고르바초프가 결국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쪽으로 제안을 서로 하면서 미소의 핵 감축이 되고 결국 그것이 냉전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문 총재님은 다시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만나서 소련이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하는 대가로 소련 대학생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교육하고 또 한국과 수교를 맺도록 고르바초프를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문 총재님과 고르바초프가 한소 수교에 동의를 한 다음에 6개월 뒤에 한국과 소련은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그 후견인이 소련이었다는 점에서 그 소련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정말 안보에 큰 이익이고 북한으로서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두 선생님은 아마 그쪽에서 사셨으니까 아마 그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소련이나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나 북한 주민들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거기서만이 아니라 문 총재님은 이미 80년대에 한국과 중국 수교도 안 될 때 중국 광동성에 판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동차 공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 시기에 86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소위 중국 개방화를 바라보고 투자를 했던 모든 외국 기업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에서는 큰일 나겠다. 손해만 보겠다. 그런데 문 총재님은 그 광동성에 시작했던 펜다 프로젝트를 오히려 6개월을 앞당겨서 기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붕 총리라든지 그때 그 양상곤 주석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놀래서 그 기공식에 두 사람이 다 왔어요. 광동성까지. 이런 역사를 잘 모르실 텐데 그것을 통해서 중국을 개방 정책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하신 겁니다. 그게 중국 개방 정책을 갖다 멈춰서고 다시 공산화로 가지 않도록 그 일을 하시면서 그때 신라 호텔에서 하셨던 그 연설이 내가 지금 40년을 준비해가지고 이 기반을 이 중국 광동성의 자동차 공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중국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평양에 있는 김일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를 90년 4월에 모스크바에서 만났을 때 고르바초프가 이 광동성에 중국에 투자한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런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 총재님이 이제 평양을 가시게 되는 91년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그 금강산 국제그룹의 그 북한 박종근 사장 그 사람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박종근입니다. 아니 북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중학교 동창이에요. 박종근이 그 사람이 그 금강산 그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북한 측 책임자였는데 미국 측에 또 그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분을 우리가 샀어요. 네. 그 지분을 사서 그래서 북한의 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 총재님 평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박종근 사장이 박보희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문 총재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우리도 우리 지도자 동지가 광동성에 있는 자동차 공업단지의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사람을 보내서 그걸 다 촬영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 총재님이 그런 기반을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을 움직이는 기반을 가지고 북한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만수대 의사당에서 소위 김다령 부총리, 윤기복 조평통 위원장 다 앉혀놓고 연설하실 때 주체 사상으로는 북한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 북한 땅에서 김일성 주석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갈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감히. 그런데도 김일성 주석이 만나서 문 총재님이 이산가족의 상봉,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받는 것을 합의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경제협력, 금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이트렌젤스와 같은 그 문화교류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을 합의를 끌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반이 돼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을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최수경 우리 고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몰랐지만 복지농동과 같은 것을 하시고 다시 그것을 하와이의 그 코나 커피 농장이 제일 큰 농장입니다. 세계 3대 그 브랜드입니다. 이게 코나 퀸이라고 하는 게 그 농장을 하신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커피가 고부가 가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커피 벨트에 있는 나라들인데도 그걸 못하고 있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을 아예 데려다가 가르치신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문 총재님이 하신 일들이 참으로 대단한 해안을 갖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아까 아프리카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월드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2월달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했는데 큰 행사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큰 우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행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 킨텍스에 그 홀이 5개가 있어요. 그걸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크게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여기에 전현직 그 수반 그리고 뭐 학자 또는 경제인 뭐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내노라는 인물들이 다 많이 오셨죠. 약 5,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오셨는데 뭐 우리가 아는 뭐 대단한 분들입니다. 각 나라의 전현직 정상들이 들어오고 그래도 국회의장, 뭐 여기 훈센 현재도 있는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기까지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대륙별로 순회하면서 아시아 또 아프리카 이런 곳의 정상들을 묶는 또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묶는 그런 운동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지금 네팔입니다. 네팔인데 여기에 이분이 샤르마올리 네팔 현직 총리입니다. 그때. 그리고 훈센 캄보디아 수상 총리,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이지만 사실은 최고 지도자죠. 그 다음에 사모아의 대통령, 그 다음에 투발루의 총독, 뭐 나루 대통령, 뭐 아무튼 해가지고 필리핀의 부통령 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정상급만 8명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도 전현직 정상들을 묶는 이건 캄보디아 그 왕궁입니다.
저도 여기 다 갔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가서 훈센 총리하고 저도 악수도 한번 해봤는데 여기는 아프리카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묶는 겁니다. 전현직 정상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다 그 지도자들을 묶어가지고 결국 이것이 뭐를 하자는 거냐면 국회의원 연합, 또 종교인 연합, 정상 연합을 다 묶어서 결국은 이것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국제적인 기반과 네트워크를 만드신 겁니다. 사실 어떤 종교가 있다면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자기 교회를 짓는데 쓰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보통. 그렇지만 문 총재님이나 한학자 총재님이 생각해 오신 운동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와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 2월달 이후에도 세 차례 그런 지금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월드 서밋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그 온라인 비대면으로 그 청평에 있는 월드센터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2년 된 정상들이 스피치를 하는 그런 대회를 세 차례를 했는데 특히 그 세 번째 행사가 이 행사였습니다.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 전진대회인데 이때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국가들을 기억하고 그 용사들을 잊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문 총재님께서 살아계실 때 6.25 전쟁 60주년이 되던 2010년이었죠. 그때는 리트렌젤스 단원들을 전 그 참전국가 의료지원국 22개국에 다 보내서 공연을 하고 그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 역사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그 올해 70주년이 되는 해에 또 갈 수는 없죠. 온라인 이런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월드센터에서 공연을 하면서 각 나라의 그 참전 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 일면에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참전 용사는 모두 섭리의 용장. 그들의 소원은 통일 한국일 것이다.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때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각 나라에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참전국 16개국을 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 지원국이 6개국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아는데 물자를 지원했던 전쟁 중에 물자를 지원했던 40개 국가를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재건할 때 또 도움을 줬던 6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는 16개, 22개가 아니라 68개. 그 당시에 유엔 가입국이 약 90개인데 70여 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섰다는 것은 아마 유엔 역사에 다시는 없을 겁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만 유엔군이 참전하지 지금 같은 시기에 한다면은 중국이 동의할지 러시아가 동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물자 지원국과 그런 재건 지원국까지도 기념비가 없다면 그걸 다 세우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도왔던 6.25 참전국가와 지원국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때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실제 참전국이었던 이티오피아의 대통령 여성이시네요.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 영상을 보내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름은 어렵습니다. 마한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가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 이제 과정에서 아마 그 네팔에 있는 그 에크낫 다칼 장관이 총리와 친구니까 직접 당신이 영상을
해줘라 그랬더니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대사가 조금 삐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뭐 그 네팔 장관이 부탁한 거니까 저희도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좀 비협조적이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제가 이 스리랑카 대사를 그 행사 끝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잘 설명을 해주고 우리 한학자 총재님의 이 자서전도 이렇게 전달을 쭉 해줬거든요. 이 육산 빌딩 제일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여의도의 전경이 보이잖아요. 저 뒤에 보면 이 빌딩 멋있는 빌딩 이게 이 빨간색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통일그룹 재단의 소유가 될 빌딩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대사가 스리랑카 대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이 그 나라 GDP의 6%나 된다. 굉장히 큰 거랍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대사들이 한국에 와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대한민국에 정말 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독일에 가서 어디 가서 정말 우리 탄광이든 뭐 간호사든 우리 한국 사람 더 일할 수 있게 티오 좀 더 달라 이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스리랑카의 수준이 1975년 대한민국 수준이다. 그러면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게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 한국어 좀 배울 수 있게 스리랑카의 그 교육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선문대학에 그 한국어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잘 아는 국회의원이 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대사가 이제 아까 하트도 이렇게 했지만 그 한강과 여의도를 보면서 한국은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스리랑카에 대통령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50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9번째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교역량은 5번째고 수입량은 세계 10위이고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강대국이다. 저도 잘 못 외우는 수치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 스리랑카도 한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서 발전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 뒤에 또 감사의 뭐랄까요? 서신을 아주 정중하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놀라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좋은 나라, 선진국이 돼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스리랑카는 지금 도대체 한국의 70년대하고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건물을 지금 막 짓고 있는데 고층 건물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리랑카의 지금 2020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75년도 얘기했는데 75년도 사진은 못 찾았고 77년도의 사진을 보니까 한국이 이미 정말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1970년대 강남의 모습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는데 앞에서는 소를 몰고 가고 있는 정말 우리도 이랬구나. 70년대까지도 이런 상황이었다. 발동냅니다. 이게 판단총 정말 곳곳이 다 이렇게 살았던 나라.
이런 이게 아마 청계천 쪽입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였어요. 70년대까지. 근데 그 나라가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서울 시내죠. 네, 정말 멋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뭐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 이 나라를 내 마을을 발전된 마을 만들고 정말 푸른 강산 만들어서 알뜰살뜰 우리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그 정신으로 일했던 이 노력이 결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금 여기 스리랑카라는 나라도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새마을 운동을 배우려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 자기 나라에 적용해 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프리카 얘기도 하셨지만 아프리카의 정상들이 여기 55개 국가의 정상과 국회의장 또 장관 이런 분들이 다 모였던 월드 서밋을 한학자 총재님이 개최한 겁니다. 이분이 한학자 총재님이고 이분이 아마 그때 그 세네갈의 마키살 대통령이 이 유치를 한 겁니다. 세네갈이 이 월드 서밋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할 때 주제 중에 하나가 새마을 운동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김옥길 회장님, 그 전라북도 평화대사 협의회 김옥길 회장님이 과거에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 무슨 그 위원장인가 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현직 계시는 분이 도저히 사정상 못 가니까 이 김옥길 회장님이 가셔서 스피치를 하셨는데 거기서 그 대통령 정상모 다 그 국회의원 뭐 있는 데서 했는데요. 이 거짓말 안 하고 강연 끝나고 나서 김옥길 회장님 앞으로 장관, 국회의원, 뭐 정상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악수 한번 하자고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발표는 안 했지만 그래도 베냉인가 대통령이하고 이렇게 또 사진도 한 장 찍었는데 이 사진을 못 찾았어요. 제가 이분하고 서 있는 데서 쭉 서 있는 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발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발전된 나라로 지금 왔는데 대한민국만 발전했지 우리의 절반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참 스리랑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못 살잖아요. 이거는 참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이 단계에서 더 도약해 나가는 길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 동포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제 새마을운동이 통일운동으로 남과 북이 함께 잘 사는 통일운동으로 가야 되고 그런 날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 북한의 현실은 6차례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5차 핵실험은 하여튼 자기들 발표로는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 그래서 수소탄의 원자로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사실상 미국까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장거리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거리가 1만 킬로 이상을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고 결국은 유엔 대북 제재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제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전부 다 귀국해야 하는 물론 일부 아직도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방아쇠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또 할 경우에는 그냥 유엔 안보리가 모이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최소한의 휘발유 경유 등유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10%만 들어갈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시 안 모여도 저절로 이게
이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한도 추가 핵실험을 지금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개발했더라도 시험 발사는 어려운 시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중국과 러시아도 다 참여를 했고 중국 내 있는 북한의 합작기업, 합자회사, 외자기업이 다 나가려고 아주 강력하게 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북한이 1년을 못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돌파구가 마련됐죠. 그것이 동계 평창 올림픽에 대한 그 참여 의지를 이렇게 내비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제 남북 공동 올림픽 입장으로 이어지고 또 판문점 회담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없애고 민족 경제 발전, 뭐 철도 도로 착공,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영변 핵시설에 영구 폐기의 용의가 있다.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도 했죠.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GP도 뭐 동수로 이제 철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GP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공동 유해 발굴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런 정상회담의 상징적 성과로 만든 것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였습니다. 이게 개성공단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정상회담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설립한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전제 앞에 뭐가 있냐면 미국과 북한이 먼저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자. 이런 주장이 항상 그 논쟁이 되는 겁니다.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전에 핵 문제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항상 갈등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정상회담하는 곳을 이틀 전에 미리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숙소도 가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 호텔도 다 가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될 것 같고 그곳에 제가 그 시점에 그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깨졌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잠시 다시 한번 만나는 사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에 느닷없이 6.25 전쟁 70주년이었던 올해 뭡니까? 6월 달에 이게 그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은 이렇게 북한이 대대적인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밤 12시 자정에 이제 시작을 했죠. 이렇게 현대화된 그 장비를 갖춘 그 병사들의 모습도 좀 멀리 나가는 사거리가 400km 정도로 추정되는 장사포 이런 그리고 이스칸다르급 신형 미사일 이게 뭐냐면 이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탄도를 그리면서 궤도를 그려서 내려가는데 이걸 계산해 가지고 그 요격 미사일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라는 것도 결국은 쏜 미사일이 내려오는 각도를 재가지고 미리 우리 쪽에서 미리 쏴가지고 그 미사일이 도착하는 그 지나가는 지점에서 먼저 폭발을 해가지고 그 폭발력으로 상대편의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게 사드 방어 미사일인데 이게 미사일이 가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미사일은 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회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미사일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해도 효과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잠수함에서 쏘는 그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거리가 더 커지고 더 길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위협을 받으면 총력을 다해서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쓰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면 쓰겠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이게 그때 신문에 나온 겁니다. 비핵화쇼 3년, 북한은 괴물 ICBM을 만들었다. 참 이런 사진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고 그 비핵화의 문으로 진짜 들어갈 의사가 있을까? 진짜 우리가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몇 차례 했지만 가능할까? 가능하면 좋겠죠, 정말.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상당 부분을 이제 폐기하거나 쉽게 말하면 가동을 중단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의 이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똑같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획득하는 그 고속 원심 분리기, 그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은 지금 그거는 폐기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그 베트남에서 만났던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만이 아니라 이 시설도 신고하라고 요구한 건데 김정은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만을 상당 부분 중단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북한은 이것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핵무기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2차 정상회담이 합의가 돼서 제재가 풀렸다면 사실상 북한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사실상의 핵 보유국에다가 핵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금 북한이 이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인데 이해를 제가 딱 쉽게 말씀드리면 1945년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몇 발 떨어뜨렸습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이렇게 동그랗게 뚱뚱하게 생겨서 팬맨, 뚱뚱한 남자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 원자폭탄이 플루토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었고 좀 길쭉하게 생겨서 리틀보이, 어린 소년, 날씬한 소년 이런 이미지를 애칭을 갖고 있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두 개 다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 원료의 생산 방법은 그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태워서 얻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고속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도 똑같은 재료를 얻을 수 있어요. 북한은 이 시설을 이미 2000년대 미국에게 자기네가 수천 개 갖고 있다는 걸 공개했거든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고 북한은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깨진 겁니다. 이 시설이 있는데 요 소위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이 시설은 중단한다 하더라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보좌관이었던 조셉 윤은 북한은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금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불완전한 비핵화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대사 이수혁 대사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민주당의 당론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뭐라냐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북한의 핵포기를 믿지 않는다. 이분은 육자회담 대표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플루토늄 양은 속이지 못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속일 것이다. 왜? 플루토늄은 그 원자로에서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기둥 있잖아요. 이게 네? 냉각탑. 냉각탑으로 그 식히는 겁니다. 물로 식혀야 돼요. 여기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히니까 수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공위성에서 보면 저 정도 규모면 몇 그램의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걸 미국은 너무 잘 압니다. 1945년도에 75년 전에 원자폭탄을 이미 사용했던 나라인데 과학적 원리에서 몇 그램이 생산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거는 속이질 못하는 거예요. 1994년 그 북미 북핵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이 이미 한 차례 플루토늄 양을 속였습니다. 미국에. 근데 미국이 그람 수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플루토늄 영변의 핵시설의 플루토늄 양은 속일 수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의 양은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에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하고 지금 주미 대사를 하고 있는, 그래도 이 정부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조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우리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북미 회담은 결국은 김정은, 가장 불리한 국가의 김정은의 위상만 높여준 꼴이 됐다. 그리고 영변과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뭐 단계적인 교환을 하면서 제재가 완화되고 결국은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의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모든 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는 과정이었어요. 중국도 그랬고 이스라엘 또는 파키스탄 모든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북한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신 기자죠. 마이클 브린이라고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의 회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북한과 사랑에 빠진 이들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공상으로 20년간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그러나 북한의 김씨 일가와 집권층은 영원히 북한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대통령과 대화해도 결국 이 기조는 바꾸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북한 정권의 교체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외부의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핵무기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에 우리가 절대적인 열세죠.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걸 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다 갖췄으니까. 재래식 무기만큼 우리가 앞섰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10월 10일 날 했던 그 퍼레이드를 보면 재래식 무기의 격차가 좁혀지고 북한도 상당한 신무기가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주한미군과 미국에 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핵균형을 맞추려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90년대에 나왔던 것을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건 중국의 경제 보복, 또 국민들의 여야의 갈등, 국론의 분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최소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한미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미국이 갖고 있다면 그래도 동맹 미국과의 그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될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의존하고 있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좀 기울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음 정부가 또 바뀌면 또 저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늘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의식도 그렇지만 정부도 늘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고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어디에 가야 되지?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충남 예산분이고 어머님은 충남 대천분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느리고. 왜 그럴까? 근데 애국자는 또 많아요. 독립운동하는 걸 보면 가장 많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중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곡창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위에서 내려와서 차지하고 어쩔 때는 이쪽에서 호남 쪽에서 올라 차지하고 어쩔 때는 경상도에서 와서 하니까 주인이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빨리 말했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을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해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대한민국이 그런 성격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 이쪽이 지금 강한지 이쪽이 강한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어디부터야 생존하지? 이런 의식을 가져왔다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꿔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은 중국이 셀 것 같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막 붙어. 아니야 러시아인 것 같아. 아니야 다시 미국이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꿈을 꿔야 된다. 보세요. 세계 10위권의 한국은 더 이상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데 새우가 아닙니다. 스리랑카의 대사 한국은 강대국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 강국입니다. 전 세계 인구도 국력인데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7개밖에 없어요. 올림픽, 동계, 하계 이런 거 다 치른 월드컵까지 치른 나라가 전 세계에 6개, 7개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들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어디 일본, 또 뭐 어디 있을까요? 이탈리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전부 다 한때 제국이었던 나라들입니다.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 중에 이 반열에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입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한류가 BTS가 대단하잖아요. 이제는 영어로 부른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가 아니라 한국말로 부른 노래도 빌보드 차트 1위를 해요. 이 BTS 애들이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벤플트상 받으면서 했다가 중국이 발끈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 BTS의 그 팬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중국도 태도를 바꿔요. 그만큼 한국의 한류, 지금 한류의 뭐 드라마라든지 한국의 노래라든지 K-팝이라든지 한국은 외교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한류가 퍼졌다는 것은 뭐냐면 전 세계가 한국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좋아하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외교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강대국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논의하고 한반도 의논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이번에는 어느 쪽에 표를 우리가 몰아줘야
충청도에 이득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면 충청도는 항상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되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강대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문선명 총재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1970년대, 80년대 한국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들고 고르바초프를 설득하고 그 기반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움직이고 중국의 지도자들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꿈을 꿨던 분이 문선명 총재입니다. 우리 평화대사님들이 그 문선명 총재와 같은 꿈을 꿔야 되고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의 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얼마 전에 지금 좀 미뤄졌습니다마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수장을 지금 뽑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간 유명희 장관하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밀리는 아프리카 여성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UPF에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미치지 못하는 외교 기반을 이 평화재산을 기반을 갖고 있는 UPF가 도와주면 세계무역기구 수장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돕고 있는데 정작 월드서밋 그 큰 대회를 하면서 올해 2월 달에 그 큰 대회를 하고 세계 정상들이 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 왔습니다. 비서실장도 안 왔습니다.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부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정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문 총재님이나 한학자 총재님이 만드는 이 세계적인 기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반입니다. 이 기반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강국의 꿈을 꿀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런 나라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신라, 이 경주가 신라 통일을 만들어 봤던 통일을 실현해 봤던 나라가 지역이 바로 이곳인데 왜 이 신라가 좀 어떻게 보면 동해 쪽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작은 영토인데 어떻게 고구려도 이기고 그 다음에 당나라까지 밀어내고 통일할 수 있었을까? 저는 나름대로 이 좁은 지역이지만 이 바다를 이용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신라는 경제 강국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통일을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이 배를 통해서 해상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성능이 뛰어난 배를 만들고 그 항해 기술을 갖춰가지고 중동까지 무역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외에서는 신라를 황금이 넘쳐나는 나라라고 묘사가 된 그 문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강국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니까 임진각 저 북쪽에 그 전곡이라고 하는 그쪽에 그때 당 군대가 20만이 주둔했답니다. 20만. 근데 기마병이기 때문에 보통 보병보다도 훨씬 강한 군대인데 그 군대를 밀어내고 이 한반도를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지도에서 한반도가 중국 땅으로 나오지 않고 대한민국 땅으로 나오게끔 만드는데 귀한 것이 신라였습니다. 그 강한 기마병을 맞서서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밀어냈는데 그 장창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고 또 세네라고 하는 강력한 화살, 연발 화살을 다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병부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만들고 그 신속하게 성을 쌓고 그 당군에 맞서고 지금 남한산성도 신라시대에 그 당군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규모의 또 군사 퍼레이드를 정기적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신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던 그런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통일을 하고 당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것에는 경제적인 강국의 내용을 갖췄던 것이고 군사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새마을운동의 노래를 제가 보면서 이 안에 답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종이 울렸는데 너도라도 일어나서 새마을을 가꾸고 마을길도 멋지고 푸른 동산을 만들고 소득진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면 부자 마을을 만들고 부자 나라를 만들고 이러면서도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 노래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새마을 노래가 간단한 노래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해놨는데 경제 강국 국방 강화를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까지 잘 사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지금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UPF 또 이 평화대사 협의회 우리 회장님 평화대사님들은 정말 남다른 겁니다. 우리 보통의 지도자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정부도 그렇지만 어느 쪽에 붙어야만 우리가 이익이 될까?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 안전이 보장될까? 이 수준을 벗어나자 이겁니다. 문 총재님이 보여주신 것, 또 한학자 총재님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정상들을 묻고 국회의원들을 묶어서 한반도를 중심한 강력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통일운동으로 지금 이 나라를 북한까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정부가 정신 차리고 도와야죠. 함께 해야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